이 김치, 어머니나 쳐드세요. 이 한마디가 제 입에서 터져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10년을 참고 또 참으며 며느리로 살던 제가 더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시어머님께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윤서, 37입니다.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색조 전문 브랜드 코스메틱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3명으로 시작했던 작은 스타트업 회사가 이제는 30명이 넘는 직원이 함께하는 탄탄한 회사로 성장했어요.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매출도 해마다 꾸준히 오르고 브랜드 인지도 역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죠. 사람들은 제게 참 잘 나간다, 인생 승리자다라며 부러움 섞인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제가 어떤 삶 속에 갇혀 사는지를. 저는 시댁이라는 늪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 남편 강도윤은 39입니다. 한때 중소기업 과장이었지만 2년 전 구조조정으로 잘렸어요. 그 당시 회사가 크게 성장하던 시기라 저 혼자 외벌이로 일해도 생활엔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어린 딸들을 위해서 남편이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전적으로 돌봐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집요하게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도윤이가 놀고 있는 꼴 보기 싫다. 네가 대표면 가족도 좀 챙겨야지. 남편을 제 회사에 이사로 앉히라는 압박이었죠. 제 의견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남편의 여동생, 나이가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부탁과 협박에 못 이겨서 결국 나이가 몇 년 전 제 회사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 가족이 회사에 이렇게 얽히는 건 업무든 사회생활이든 독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완곡하게 거절할수록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아빠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가. 애가 가족애가 없어? 그 말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친정엄마 혼자서 식당 일을 하며 저를 힘들게 키웠습니다. 저에겐 아픈 상처인데 시어머니는 그 상처를 칼날처럼 들이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국 남편은 제 회사에 이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능력에 비해 너무 높은 자리에 앉게 되자 남편은 점점 한량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남편이 저 모르게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만큼 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른 척하고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건 오직 제 딸들 때문이었습니다. 7살, 9살인 딸들이 저처럼 아빠 없는 애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이를 악물고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년 빠지지 않는 연례 행사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시댁김장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죠. 그건 선택이 아니라 마치 며느리의 의무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로 시댁김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염으로 열이 40도가 넘었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수액을 맞으며 겨우 버티는 상황이었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김장 참석은 힘들 것 같아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또다시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진짜 아픈 거 맞아? 김장 전날 아프다고 전화하면 다야? 넌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가. 기본 개념이 없네.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어른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김장비라고 꼴랑 200만 원 보내고 그걸로 퉁치려고 하는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장염이라 어제 새벽부터 계속 설사하고 토해서 응급실 다녀왔거든요. 정말 몸이 안 좋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너는 나 같은 시엄마 만난 걸 행운으로 알아. 이런 기본 개념도 없는 애를 며느리랍시고. 이렇게 며느리 사정 다 봐주는 시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너 대신 다른 사람이라도 불러서 김장하게 100만 원 더 보내. 다른 사람? 그 말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못 가니깐 이모님이나 친구분들 불러서 김장하고 일당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잠깐의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가 마주하게 될 그 장면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현실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성공이라는 것 껍질 뒤에 숨은 제 삶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는지를요. 그렇게 이틀이 흘렸습니다. 고열이 조금씩 내려가고 장염도 진정되자 저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엔 미처 처리하지 못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대표실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넘기던 그때 이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서야, 너 지금 회사야? 네, 왜요, 이모? 엄마한테 좀 가봐. 몸살이 심한 것 같아. 아까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더라고.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혼자 사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운전도 못하는 분이고 아마 아무리 아파도 약국 약으로 버티거나 병원을 간다 해도 택시비는 아깝다며 버스를 탈 게 분명했거든요. 알겠어요. 바로 갈게요. 직원들에게는 급한 일 있다고만 말하고 가방을 챙겨 허겁지겁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붉은 신호등 앞에 멈춰 있는 동안 혹시 무슨 큰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엄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평소엔 가지런하던 현관 신발장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안방문을 열자 순간 코끝을 스치는 파스 냄새와 식은땀 냄새, 그리고 엄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고 있어? 어디가 어떻게 아픈 거야? 감기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간만에 운동 좀 심하게 했더니 몸살 걸린 거야. 좀 쉬면 돼. 무슨 운동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아파?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괜찮아. 약 먹고 자면 나아. 근데 너 회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연신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고 손등엔 붉은 상처 자국이 여기저기 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했습니다. 운동이라기엔 손이 너무 거칠고 손가락 사이로 베인 흔적이 보였으니까요. 엄마, 일단 죽이라도 좀 드세요. 저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전복죽을 끓이기 시작했죠. 냄비 속에서 전복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데 가슴 한쪽이 불안하게 쿡쿡 쑤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나니 1시간쯤 흘렀습니다. 죽을 그릇에 담아 안방으로 향하려는데 문틈 사이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언니. 그냥 내가 가서 했어. 윤서한테는 말하지 마. 이모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사돈이 전화해서 윤서가 아파서 못 온다고 했다고. 김장은 누가 하냐고 성질을 내서. 윤서 욕먹을까봐. 또 아빠 없는 애라고 말 나올까봐. 그냥 내가 당하는 게 낫지.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엄마가 김장을 나 대신 갔다고?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응, 다 갈라졌어. 하루 종일 배추 절이고 씻고 소금물 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참았지 뭐. 우리 윤서 욕먹을까봐. 잠시 숨을 고르더니 엄마의 낮은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언니, 진짜 힘들더라. 혼자 배추 몇 폭이나 했는지 몰라. 한 70폭이는 넘은 것 같아. 나 혼자 다 했지 뭐. 사돈어른은 내가 있으니까 불편했는지 아침 일찍 나가고, 안사돈은 급한 전화라면서 몇 시간 동안 통화만 하더라. 밥은 라면 하나 주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들린 그릇이 덜덜 떨렸고 뜨거운 전복죽이 손등 위로 흘러내렸지만 아무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리로 보인 엄마의 모습은 평생 나를 위해 고생만 하던 그 작고 여린 어깨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꽉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휴, 그래도 뭐 어쩌겠어. 며느리가 우리 윤서인데 내가 안 가면 윤서만 욕먹잖아. 아빠도 없는 애라고, 버릇 없다고, 또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간 거야.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방문 앞에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죽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고 입을 막았어요.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아서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빠진 자리를 엄마가 대신 메웠다는 걸. 제가 못 간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부른 다른 사람이 바로 제 엄마였던 사실을요. 저희 엄마 혼자 하루 종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노예처럼 그 집 김장을 했던 거였어요. 방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혹여라도 제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 입을 틀어막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엄마의 통화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죽그릇을 들고 방문을 열었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윤서야. 엄마, 다 들었어. 솔직하게 말해줘. 시댁 김장 엄마가 갔던 거지? 엄마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너 욕먹을까봐. 안사돈이 전화해서 네가 아프다면서 갑자기 못 온다고 했다고. 가정교육 운운하면서 김장은 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냐고 윽박 지르길래 내가 안 가면 너만 욕먹잖아. 그래서 갔지. 엄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날의 일을. 그날 새벽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 한 통에 엄마는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대로 옷을 챙겨 입고 나섰다고 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시댁에 도착하니 거실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축축한 물기와 소금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엄마는 인사 한마디 나누기도 전에 고무장갑을 끼고 그 많은 배추를 혼자 절이고 버무리고 나르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며 김장을 하셨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집 김장하잖아. 며느리가 아프다고 못 온다길래 다른 사람 불렀지. 근데 말이야, 김장날 갑자기 아프다는 게 말이 돼? 꾀병이지 뭐.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김장 전날 아프다고 전화한 것 같아. 안 그래?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이나 엄마 바로 앞에서 제 흉을 보는 전화를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시엄마가 어디 있냐고. 며느리 거짓말을 다 알면서도 이렇게 넘어가 주잖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야? 엄마는 옆에서 자기 딸을 욕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한 자신이 한심하다고 우시면서 저한테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라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시누이 아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도와주기는커녕 옆에서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렸다고 했어요. 사돈어른, 간이 너무 싱거운 것 같아요. 새우젓을 좀 더 넣어야겠어요. 결혼도 안 한 저보다 간을 못 맞추시는 것 같은데. 푹! 제 건 저 김치통에 생굴 넣어서 담아주세요. 저희 가족 중에 생굴김치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요.
제 건 까먹지 말고 따로 굴 넣어주세요. 아셨죠? 그 말에 엄마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손끝이 소금물에 불어터지고 손가락은 갈라져 피가 배어나와도 묵묵히 배추를 버무렸다고요. 그날 시어머니가 점심이라고 저희 엄마에게 내준 건 라면 한 그릇. 사부인 김장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빨리 라면 먹고 다시 해야죠. 엄마는 그마저도 허겁지겁 먹고 다시 배추 앞에 서셨다고 했습니다. 김장날이면 꼭 함께 나눠 먹는 수육도 엄마에게는 고기 몇 점 던져주는 걸로 끝이었대요. 시어머니와 라이는 TV를 켜고 웃으며 수육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해가 저물었는데도 늘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 손을 놓을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김장을 끝냈고 집으로 돌아올 때 엄마 손에 들린 건 김치 한 통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드린 김장비 200만 원, 그리고 김장 불참 대신 드린 100만 원, 합해서 300만 원이나 되는데도 저희 엄마에게는 수고비나 차비는커녕 정말 배추김치 한 통이 전부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듣는 내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끝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 엄마가 한 건데. 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엄마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없는 애. 그 한마디가 결국 제 엄마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록 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던 걸까?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대표라는 자리,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정작 저는 제 엄마 하나 지켜드리지도 못했는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 하룻밤 내내 단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엄마의 갈라진 손이 떠올랐습니다. 붉게 짓이겨진 손바닥과 그 손에 들려있던 김치 한 통,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엄마를 부려먹고 던지듯 매민 그 김치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해가 희미하게 떠오르던 새벽 5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고. 엄마 집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사이로 김치 냄새가 스며나왔고 구석에는 그 김치통이 있었습니다. 뚜껑에 묻은 붉은 양념, 엄마의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김치통을 꺼내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끝이 하얗게 굳었지만 이상하게도 떨림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이제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시댁 앞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문을 닫는 소리조차 묘하게 맑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관 앞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 라이였어요. 새언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에요? 전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식탁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라이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죠. 세 사람 모두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요. 교양 없이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일이야. 오려면 전화라도 하고 오던가. 진짜 가정교육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시어머니가 막말을 쏟아냈고 눈빛엔 조금의 미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내뱉은 말이었죠. 이번엔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이 집 사람들한테는 교양 없이 행동하려고요. 저는 짧게 대답하며 김치통을 들고 식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묘하게 무겁고 차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 제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 엄마가 알아누웠는데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대답 대신 들고 있던 김치통을 식탁 위에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짧고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거요. 엊그제 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주신 김치요. 그게 왜? 그걸 왜 가져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는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체념도 그 모든 감정이 이미 다 타버린 듯 그저 차갑고 고요한 평온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김치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톡하고 밀봉이 풀리는 순간 김치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공기를 가르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정적, 식탁 위엔 젓가락 소리도 숨소리도 멎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김치통에 있는 김치 포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김치, 어머니나 쳐드세요. 빨간 김치가 시어머니 얼굴을 덮쳤습니다. 배추잎이 그녀의 머리와 어깨에 찰싹찰싹 달라붙었고 상의는 눈 깜짝할 사이 새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야! 귀를 찢는 비명이 거실을 가르며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손에 힘을 더 주어 남은 김치통을 식탁 위로, 바닥으로, 소파 위로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며 벽지와 식탁볼을 붉게 물들였고 시어머니의 비명소리 위로 그 끈적한 철퍽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너 미쳤니? 이게 무슨 짓이야? 얼굴에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쓴 채 눈을 부릅뜬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도 식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막대 먹은 년이 어디 와서 행패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차갑게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시누이 라이가 휘청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라이 씨, 오늘부로 해고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짐 정리해서 회사에서 나가세요. 순간 라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케팅팀 대리가 한 달에 평균 15일 지각에 조퇴. 보고서는 제출 기한 한 번도 안 지킨 거. 다 기록 남아 있어요. 언니, 그건 오해예요. 그리고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쇼핑한 것도 다 증거 있습니다. 옷, 화장품 전부 사적 사용. 그건 오해가 아니라 횡령이에요. 라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라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덜덜 떨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죠. 그때 시어머니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정말 미쳤구나. 시댁 식구를 이렇게 대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단 한순간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사람을 하루 종일 부려먹고 김치 한 통 던져주는 게 그게 어른이 할 짓입니까? 뭐라고? 10년 동안 저는 그렇다 쳐도 이제 저희 엄마까지 노예처럼 일시키고 라면 하나로 끼니 때우게 하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시어머니의 입이 덜덜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다 멈추고 다시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엄마한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빠 없는 집 딸이라서요?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미쳤어? 10년 동안 참았어요. 제 목소리는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욕먹고 무시당하고 남편 외도도 알면서 다 참았어요. 제 딸들이 저처럼 아빠 없는 애들 소리 들을까봐. 그런데 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까지 그랬어요. 거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굳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 생활비 한 푼도 안 갑니다. 뭐라고? 매달 드리던 200만 원 오늘로 끝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그 표정엔 분노보다 더 큰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옮겨 시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가 저 몰래
회사 돈에서 매달 200만 원씩 빼서 아버님께도 드리고 있던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모른 척 했던 거예요. 순간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목에 핏줄이 붉어지고 식탁 위 젓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씩 제 돈으로 당신들 먹여 살리는 일 오늘로 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참, 도윤 씨요. 오늘자로 회사에서 잘렸어요. 이사 자리?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젠 제 남편도 아니고요. 네가 감히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시어머니가 고함을 질렀지만 그 목소리조차도 이젠 제게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빈통을 거실에 내던졌습니다. 탁 하고 울리는 그 소리가 마치 10년의 굴욕이 끝나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다시 말할게. 잘 들어. 내 돈으로 당신들 먹여 살리는 일? 오늘로 끝이야. 그 말을 남기고 저는 현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발걸음은 단단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너 이러고 멀쩡할 줄 알아? 이혼시켜 버릴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전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뒤돌아봤어요. 그러세요. 제가 먼저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을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어요. 라이가 우는 소리도 들렸고요. 하지만 전 그냥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처음으로 숨이 제대로 쉬어지는 기분이었어요. 10년 만에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돌아온 뒤 전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딸들은 제 친한 친구에게 부탁해서 친구 집에 보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상기돼 있었고 눈빛은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온 모양이더군요. 윤서야! 그가 큰 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전 그냥 그를 아무 표정 없이 바라만 봤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사과해. 무릎 꿇고 밀어. 당장!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네가 이렇게 판을 깨면 뭐가 달라지는데? 어차피 우린 부부고 애들도 있잖아. 난 절대 이혼 안 해. 절대 이혼 안 한다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 서랍으로 걸어갔어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해둔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방 안에 묵직한 정적이 흘렀어요. 마치 회의실 커튼을 친 것처럼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전 봉투를 식탁 위에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네가 절대 이혼을 안 한다고 한 말을 부숴줄 증거들이야. 도윤의 얼굴에서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 무슨 증거? 전 봉투에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식탁에 펼쳤습니다. 호텔 로비 CCTV 캡처. 여자와 함께 애정행각을 하며 엘리베이터에 타는 도윤의 뒷모습.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쇼핑을 하는 모습. 그리고 메신저 백업 내용까지. 도윤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나갔습니다. 그건 오해야. 회사 동료랑 업무 얘기한 거야. 오해는 한 번이지. 이건 습관이야. 전 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매번 달라지는 여자들. 전국 각지로 다니는 호텔. 처음엔 심증만 있었는데 사설 탐정 고용하니까 생각보다 쉽게 증거가 나오더라. 오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 도윤은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모른 척한 건 아이들 때문이었어. 7살, 9살인 내 딸들이 내가 겪었던 그 말을 애들이 듣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빠 없는 애, 그 말이 얼마나 아픈지 나는 알아. 그래서 참았어. 네 외도도, 시댁의 무시도 다 참았지. 전 또 다른 서류처를 꺼냈어요. 회계감사팀에서 받은 정산표였어요. 이건 회계팀에서 받은 정산표야. 아버님께 매달 200만 원씩 보이지 않게 나갔네요.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가 회사 돈에서 빼서 드렸지. 사용처 위장하려다 남긴 흔적도 다 있어. 여기 봐. 거기다 법인카드까지 어머님한테 드려?
접대비로 처리한 날짜에 아버지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 딱 맞아떨어져. 그건 집안 사정이 급해서. 전 말했습니다. 회사 돈은 네 지갑이 아니라고. 개인 용도로 쓴 내역 전부 정리해뒀다고요. 법인카드로 라이 명품백 사준 거, 골프 라운딩 비용을 접대비로 위장한 거, 허위 출장비 청구한 거, 전부 횡령이자 배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목을 타고 내려가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팀목을 붙들었어요.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고, 절대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유책 배우자가 절대 운운할 자격은 없어. 외도한 사람이 이혼 거부할 권리는 없다는 거야. 법적으로 전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으로 가. 변호사 이미 선임했고 증거는 충분해. 법원에서 보자.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 시어머니였습니다. 전 화면을 보다가 그냥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윤은 소리쳤지만 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 엄마 핸드폰에서 니네 집 사람들 번호는 전부 차단해뒀어. 다시는 니네 가족이 우리한테 전화하는 일 없게.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정말 끝까지 가려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간다고요. 며칠 뒤 법원에서 첫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혼 의사가 없다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아직 사랑한다고. 하지만 증거는 말보다 단단했습니다. 외도 사실과 지속적인 부정행위, 생활비 전가, 지난 10년 동안 제 돈으로 시댁에 용돈을 대운 내역, 그 사이 저는 집안일과 육아를 홀로 떠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아빠 없는 애라는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제 엄마에게 강요한 부당노동, 마지막으로 회삿돈 횡령까지 모든 게 기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도윤은 더 이상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석 달 후 최종 판결문이 내려졌습니다. 내용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남편의 명백한 유책으로 인한 이혼 판결과 저에게 위자료 8천만 원 지급, 두 딸의 친권과 양육권은 저에게, 그리고 양육비 매달 15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끝을 맺었습니다. 그날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10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눌렀던 돌덩이가 조용히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나섰어요. 그의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고 시어머니는 복도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끝났다는 안도감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은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작은 캐리어 가방 하나만 들고요. 거실 시계는 똑딱거리며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시간이 그 사람만 밀어낸 것 같았어요. 현관문 앞에서 도윤이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윤서야,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전 말할 가치도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랑 나는 끝났어. 이제부터는 변호사를 통해 얘기해. 양육비 입금 계좌번호는 문자로 보낼게. 딸들한테 아빠로서 할 도리만 하면 돼.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너는 내 인생에 없어.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이 철컥 닫혔고 10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매달 보내던 생활비가 끊기자 시댁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매달 400만 원씩 들어오던 돈줄이 갑자기 막히니 저축 하나 없던 그들의 생활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혼 후 몇 개월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혼 전부터 저희 가족과 친하게 지내던 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서야, 너네 시댁 이사 간 거 알아? 네. 어디로요? 아파트 빼고 빌라로 갔더라. 전세 보증금 차액 빼서 그걸로 당분간 버티는 모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전화기 너머의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30평대 아파트에서 나와 방 2칸짜리 작은 빌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 식구가 한 집에 모여 산다더군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도윤, 그리고 라이.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시아버지는 구청 공공근로 모집에 신청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노인 일자리 상담을 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이는 제가 해고한 뒤로 업계에서 법인카드 횡령건으로 소문이 퍼졌습니다. 결국 재취업은 꿈도 못 꾸고 지금까지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내후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도 결국 파혼으로 끝났습니다. 겉으로는 상대 집안에서 갑자기 반대했다고 했지만 누구나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소문은 문틈보다 빠르게 새어나가니까요. 이혼 후 처음 몇 달 동안 도윤은 양육비를 제때 보냈습니다. 매달 15일 알람이 울리고 통장에 1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히면 저는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 돈으로 아이들 간식비와 학원비를 정리했습니다. 기쁨도 미움도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그런데 넉 달째부터 이상이 생겼습니다. 입금액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더니 그 다음 달엔 50만 원, 그리고 5번째 달에는 아예 입금이 끊겼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 통보를 보냈지만 다음 달에도 통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입금 내역은 없고 미납 금액만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말해 법원 결정문에 따라 급여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뒤 도윤의 월급 통장에서 양육비가 먼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도윤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매달 더 줄어들었죠. 한때 명품 옷을 걸치고 주말마다 골프 라운딩을 다니던 남자가 이제는 공장 작업복을 입고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화려함은 사라지고 남은 건 오직 책임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장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10년 동안 제게 흘린 말들, 아빠 없는 애. 그 말은 칼이 되었고 그 칼날은 결국 그 집안으로 고스란히 돌아왔어요. 누군가의 존엄을 밟고 올라서면 언젠가 제 발바닥이 가장 먼저 베인다는 걸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전 아이들과 함께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엄마가 만들어 오신 된장찌개와 갈비찜이 놓여 있었어요. 큰 딸이 상을 차리고 작은 딸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내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와 저, 그리고 2딸. 특별한 날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어요. 큰 딸이 엄마한테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작은 딸이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엄마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밥을 더 먹으라고 하세요. 전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을 비췄어요.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참고 희생한 세월만큼 저는 엄마를 위해 갚아나가겠다고. 돈으로, 시간으로, 손길로, 그리고 효도로. 김치통을 들던 그날 제 손은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은 단단한 평화로 가라앉아 있어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이들이 거실에서 장난을 치며 웃습니다. 큰 딸과 작은 딸이 아이돌 노래를 틀어놓고 신나게 춤추고 작은 딸이 깔깔거리며 웃습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세요. 전 그 웃음을 들으며 아주 조용히 제 삶의 다음 장을 엽니다. 다시는 누구도 우리 손을 갈라지게 두지 않기로. 시댁이 어떻게 되든 도윤이 어떻게 살든 그건 이제 제 인생이 아닙니다. 제 인생은 여기 이 거실에 있으니까요. 엄마와 아이들과 그리고 다시 찾은 저 자신과 함께요. 코스메틱 대표 김윤서. 이제 진짜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새롭게 시작하는 저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는 메시지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